도쿄대, 와세다, 게이오 그 어떤 명문대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130일가의 고교에 불과했던 한국어 수업이 342 개교로 폭증했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2024년 일본 10대가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 1위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젊은 세대의 언어 선택 혁명, 그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대학과 젊은 세대의 언어 선택 흐름을 관찰해온 연구자입니다. 2005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의 주요 대학들을 오가며 외국어 교육 현장을 기록해왔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어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는 것.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구조적 확신이었습니다. 일본어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오랜 전제였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실제로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죠. 기업 면접에서도 영어 점수보다 일본어 경어 구사력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는 필수가 아니라 교양이었고, 교양이라기보다는 장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2008년 도쿄 소재 한 사립대학 언어센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2외국어 수강 신청 첫날이었죠. 중국어 강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프랑스어, 그 옆에는 독일어, 한국어 강좌 앞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복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한가해 보였습니다. 아니, 외로워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는 전국에 20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500개를 넘어서던 시절이었죠. 한국어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제1동포 학생이거나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수하게 관심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 고등학교는 영어 외의 외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 과목으로 제공합니다. 필수가 아니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제2외국어는 졸업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 의지마저도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비즈니스를 위해, 프랑스어는 교양을 위해, 독일어는 철학과 음악을 위해, 스페인어는 중남미 여행을 위해, 각 언어에는 명확한 목적과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뚜렷한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가깝지만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 그것이 당시 일본 대학가의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 한 언어학 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외국어 교육 통계였죠. 고등학교에서 영어 외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비율이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1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중국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죠. 더 놀라웠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한국어를 선택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한국에 갈 일도 없고 한국어를 쓸 일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나라잖아요. 가깝다는 것이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상한 논리였지만 당시에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언어에 대한 묘한 위계의식이 존재합니다. 영어는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그 아래로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서구 언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경제적 실용성 덕분에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위계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위를 매기기 이전에 존재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일본 대학의 언어 교육 현장을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기억합니다. 중국어 강의실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강의실에서는 샹송이 흘러나왔죠. 독일어 수업에서는 괴테의 시를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 10명 남짓이 앉아 있었고 강사의 목소리만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정막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어를 가르치던 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한국어를 기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게 없어요.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근처에 있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일본의 언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교재도 부족했고 전문 교수도 적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과는 전국에 손으로 꼽을 정도였죠.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역사나 정치 분야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일본을 언어적 섬나라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도 섬이었고 언어적으로도 섬이었습니다. 외부 언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느끼더라도 서구 언어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이웃 언어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는 그 배경 중에서도 가장 흐릿한 곳에 놓여 있었죠. 이것이 2010년대 초반까지의 풍경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어에 대한 확신 속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그 제한 안에서도 가장 적은 관심을 받는 언어였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학회도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진원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첫 징후를 2012년경에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12년 봄, 저는 오사카의 한 사립대학에서 외국어 교육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언어 선택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설문지를 돌리고 면담을 하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수강생 중에 평소 언어 학습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적도 중위권, 다른 외국어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었죠. 왜 한국어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팬심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2번, 3번, 10번.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류 열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늘 단서를 달았죠. 일부 젊은 층에서 한정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문가들의 논평도 비슷했습니다. 2003년 겨울연가 이후 한류 붐이 있었지만 결국 사그라들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류 미디어는 한국 대중문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한국 아이돌을 소개했지만 대부분 가십 수준이었죠. 신문의 문화면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문화는 여전히 변방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깝지만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 그것이 당시 일본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대학의 외국어 교육 정책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국어 강좌는 계속 늘어났고 영어 교육 강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선택 과목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전임 교수를 채용하는 대학은 드물었고 대부분 시간 강사에 의존했습니다. 교재 개발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죠. 제도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관심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무관심의 벽이 가장 높았던 때라고 기억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착하는 기관이나 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설문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노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 내의 현상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정치적 갈등이 연이어 터졌죠. 일본 언론에서는 혐한 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서점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에서는 배타적인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이제 한류는 끝이다. 한국어 학습 열기도 사그라들 것이다. 실제로 일부 통계는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종학당 수강생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한국 관광객 유치 숫자도 정체되었죠. 한국 언능력시험 응시자 수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류의 종말을 논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동조했습니다. 예상대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한국어 수강 신청자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늘어나는 곳도 있었죠. 특히 여학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젊은 세대의 한국어 학습 의지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 도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취업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실용성을 기준으로 외국어를 선택합니다. 취업에 유리한지, 학점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해외여행에 쓸 수 있는지.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동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학생은 흔쾌히 응했죠. 방과 후 교실에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독학을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앱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없어서 혼자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학생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한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죠. SNS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교실 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교재도 없이, 선생님도 없이 혼자서 언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열정적인 학생 한 명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교토에서도, 후쿠오카에서도 학교 밖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6년, 저는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20개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응답자의 78%가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꼽은 학생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이라고 답했죠. 더 흥미로운 건 학습 시작 시기였습니다. 응답자의 62%가 중학생 때 처음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가 28%, 대학 입학 후가 10%였죠. 대부분의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인터넷이 그들의 첫 번째 교실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선배 연구자가 말했죠. 그건 팬덤 현상일 뿐이야. 언어학습이라고 보기 어렵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니라고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근거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 그 무렵, 일본 고등학교 현장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1999년 131개교에 불과했던 숫자가 2015년에는 300개교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중국어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났고 일부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죠. 교육청의 공식 지침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제도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현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침묵의 준비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계 수치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유튜브에서 발음을 연습하는 청소년들, SNS에서 한글로 대화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여전히 한일 관계 악화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혐한 담론이 확산되고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어 학습 열기의 소멸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실에서 다른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일 갈등을 보도하는 날에도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문화적 관심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죠. 20대 이하 세대에서 특히 그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뉴스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저는 한 학회에서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5년 안에 한국어가 일본 제2외국어 시장에서
중국어와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고요. 청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한 교수는 발표 후 개인적으로 다가와 충고했습니다. 학문적 신뢰를 지키려면 그런 예측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의무감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죠.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이라면 왜 정치적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할까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일본의 무관심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 뒤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도쿄 소재 리쿄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언어교육센터 담당자와 면담을 잡았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원을 늘려도 모자라서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고 했죠. 중국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고요. 처음에는 그 대학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교류협정이 있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대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와세다, 게이오, 조치대,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현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리쿄 대학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024년 새 커리큘럼 시행에 앞서 한국어 전문 강사를 증원하기로 결정했죠.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행정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던 변화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고등학교가 342개에 달했습니다. 수강생 수는 1만 2천 명을 넘어섰죠. 중국어가 457개교의 1만 7천여 명으로 여전히 앞서 있었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가 속도였습니다. 중국어 수강생은 정체 상태였지만 한국어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외국어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활기가 있었죠. 발음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따라했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도 많았고요. 선생님, 이 표현은 드라마에서 들은 것과 다른데요. 그런 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었죠. 수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학습을 체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사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부터 가르쳐야 했어요. 한글이 뭔지부터 설명했죠. 지금은 달라요. 학생들이 기본적인 글자는 이미 알고 옵니다. 발음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요. 수업 시작점이 달라진 거예요. 교사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습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요.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교생을 위한 한국어 검정 시험의 탄생이었죠. 2019년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들이 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한글 능력 검정은 고등학생에게 문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죠. 문제가 한글로만 제공되거나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2020년 1월 첫 모의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53개 학교에서 1168명의 학생이 응시했죠.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교사들도 놀랐습니다. 시험을 위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응시하겠다는 학생이 많았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를 입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직 소수였지만 가능성이 열린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더 이상 취미나 교양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왜 하필 한국어냐고 물었습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대보다는 관심 어린 질문이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어디에 쓸 수 있니?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결정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늘어났죠.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10대에서 24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풍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해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호주도 아닌 한국이 1위였습니다. 2020년 세계가 멈췄습니다. 팬데믹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학교가 문을 닫고 국경이 봉쇄되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유학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죠. 외국어 교육 현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언어 학습의 동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했고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났죠. 사람들은 콘텐츠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일본에서도 한국 콘텐츠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검색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았고 한국 드라마가 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 흐름을 가속화했죠. 저는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흥미로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동기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K-팝 팬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드라마 팬, 영화 팬, 웹툰 팬이 섞여 있었죠.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학습자층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남학생 비율의 증가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 수강생의 80% 이상이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남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죠. 한국 영화나 게임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더 이상 특정 성별의 취향으로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세계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이 시리즈는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콘텐츠가 서구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소셜미디어는 관련 화제로 넘쳐났습니다. 이 현상은 언어 학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최대 외국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어 학습자는 약 1,0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였죠.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순위였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 23%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단일 시장이 된 것이죠.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밀감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들의 데이터도 이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1:1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한 플랫폼에서는 수강생이 49% 증가했습니다. 다른 언어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9%나 높았죠. 한국어는 더 이상 마이너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 확대되는 수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글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죠. 한글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만 개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죠. 처음에는 그냥 외우려고 했는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래요. 그걸 알고 나니까 발음도 잘 되고 글자도 잘 외워져요. 문자의 설계 원리가 학습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세계 최대 외국어 학습 앱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 중 한국어 학습자 수는 1,7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죠. 더 주목할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2년 전 906만 명에서 95%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스페인어 64%, 프랑스어 52%, 일본어 77%보다 높은 증가율이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아시아의 한 지역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언어로 부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일본 언어 교육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규슈 사가현 다케오시의 새로운 4년제 대학이 개교한다는 소식이었죠. 대학 이름은 다케오 아시아 대학.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현대한국학부가 설치된다는 거였습니다. 학부 이름에 한국이 들어가는 건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한국학을 다루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역사학과나 국제학부 안의 세부 전공이었죠. 독립된 학부로 한국을 내세운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개교를 앞두고 현대한국학부가 탄생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대한국학부의 커리큘럼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는 기본이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언어, 문화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구조였죠. K-팝 산업론, 한국 드라마 분석, 한국 패션과 뷰티, 전통적인 학문 분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이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대학의 설립은 단순한 교육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신호를 읽은 전략적 선택이었죠. 일본의 대학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가 필수가 되었죠. 다케오 아시아 대학은 한국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기존 명문 대학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쿄 대학은 한국어 강의 이수자 증가에 대응하여 2024년 새 커리큘럼 시행과 함께 한국어 전문 강사를 증원하기로 결정했죠.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와세다, 게이오 등 다른 명문대들도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2024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한 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일본 외국어 교육의 미래였죠. 발표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청중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불안. 중국어 교육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교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가요? 발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밖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급증했죠.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도 한국어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 채널의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공식 교육기관과 비공식 학습 채널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서점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죠. 예전에는 구석에 몇 권 꽂혀있던 한국어 교재가 이제는 별도의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회화부터 문법까지 다양한 수준과 목적의 교재가 출판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이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한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젊은 세대의 인식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특이한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동아리 활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어 학습 일지를 공유하는 것도 흔해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어가 특별한 취향에서 보편적인 선택지로 이동한 것이죠. 예전에는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반전이었습니다.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일본의 언어 교육 지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1위였지만 그 아래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었죠. 중국어의 독주가 끝나고 한국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강생이 중국어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2024년 여름, 일본 외국어 교육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수강 신청 데이터가 예상을 뒤엎었기 때문이죠.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자 수가 중국어를 추월하거나 근접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2외국어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여러 대학의 언어교육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죠.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한국어 강좌를 늘리고 싶어도 강사가 부족해요.
수요가 이렇게 빨리 늘어날 줄 몰랐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어 교육 분야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수십 년간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온 분야였죠. 전임 교수, 전용 교재, 체계적인 커리큘럼, 모든 인프라가 중국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다른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지고 있었죠. 한 중국어 교수가 학회에서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어의 중요성을 설명해도 반응이 없어요. 경제 규모, 인구, 비즈니스 기회, 다 말해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한국어가 좋다고 해요.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실용성을 앞세운 중국어 교육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젊은 세대의 한국어 열풍을 보도했죠. 아사히 신문은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한국어 학습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류를 가십 수준으로 다루던 언론이 진지한 사회 현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 채용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한국계 화장품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기업, 식품 회사들이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가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패션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특히 10대 여성의 70에서 80%가 한국 패션을 참고한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언어 교육을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강했습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세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40대, 50대 부모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중국어의 실용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자녀들의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하지만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젊은 세대의 한국 열풍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젊은 세대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담론과 별개로 자신의 취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기존 질서의 동요라고 정의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어 교육의 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순서가 당연시되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행정 담당자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늘리고, 강사를 채용하고, 교재를 개발해야 했죠. 일부 대학은 한국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학점 교류, 제도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기관의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도쿄의 한 언어학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언어 교육의 재평가였죠. 발표자 명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중국어 교육 분야의 중진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 교육의 성장을 분석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중국어 교수가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읽지 못했어요. 실용성만 강조했죠. 경제 규모, 비즈니스 기회, 취업 전망.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들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그걸 간과했습니다. 자기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미나 이후 외국어 교육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성장을 위협이 아니라 사례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죠.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학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젊은 세대의 한국 열풍을 다소 가볍게 다뤘죠. 일시적 유행, 팬덤 현상이라는 프레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소프트 파워, 세대 간 인식 차이, 더 진지한 키워드로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글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일본 언어학계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설계,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조합 원리, 이런 특성이 학습 효율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학생들이 이런 설명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발음과 문자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교수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기존의 암기 중심 학습에서 원리 이해 중심 학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대학들이 한국 대학과 협정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죠. 학생 교환, 공동 연구, 학점 상호 인정, 제도적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유학이 특수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옵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깊어졌습니다. 일본의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가 성장했고 온라인에서 한일 언어 교환 모임이 활성화되었죠.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상호적인 교류였죠.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고 언어를 매개로 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본질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였습니다. 가깝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연구되고 한국 문화가 분석되고 한국어 교육이 투자를 받습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었고 일부 언론은 배타적 담론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담론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판단했죠.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좋은 음악을 만들고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어요. 정치랑 문화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이 세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2026년 저는 20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의 외국어 선택 흐름을 관찰해온 세월이었죠.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변방의 언어였습니다. 강의실은 비어 있었고, 교재는 부족했고,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가 2024년 7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5.1%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자리 잡았죠. 23% 이상의 점유율입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덕분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더 이상 먼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 패션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한국은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어학습은 그 연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문화적 동맹의 재설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 한일 관계는 주로 정치와 경제의 프레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역사 문제, 무역 분쟁, 안보 협력, 이런 키워드가 양국 관계를 규정했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언어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그리고 한국어, 문화가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하지만 문화적 연결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세대였죠.
정치적 담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강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한일 관계는 이전 세대와 다를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설계,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조합 원리, 이런 특성이 학습 효율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인류 문자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창조물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몇 가지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첫째,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수요가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둘째, 한국어는 제2외국어 시장에서 중국어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언어학습을 넘어 문화적 교류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인들과 협업하고,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외교가 아닌 민간 차원의 연결입니다. 더 느슨하지만 더 견고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 텅 빈 한국어 강의실을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학생을 기다리던 모습을요. 지금은 다릅니다. 수강 신청이 몇 분 만에 마감되고 대기자 명단이 생기고 강사가 부족해서 강좌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변화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움직였고 학교가 따라갔고 제도가 적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선택으로 언어 교육의 지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정부도, 기업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흐름을 지켜볼 것입니다. 일본 대학의 언어 선택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양국의 젊은 세대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연구자로서 기록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